정말 다시 한번 곱씹어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저에게 떡하니 벌어지게 되었으니 제가 감히 이 분함을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까요? 그 어디에 말을 해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아서 즐겨보던 이 채널을 통해 가감없이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차곡차곡 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돌이켜보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정말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가 못돼 먹은 사람들은 다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아 했던 말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엄마라는 단어는 참 가슴을 울리는 단어죠. 어느 딸이든 엄마에게는 남다른 애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정말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종일 나불거려도 말을 다 못할 정도로 아주 각별한 사이거든요. 대부분의 딸들이 그렇겠지만 그래도 저는 유독 더 엄마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정말로 고생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힘들게 사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IMF를 정통으로 맞으시고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시겠다고 구직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 경기에 취직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어디에도 아버지를 써주지 않자 큰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셨어요. 잡초군성으로 다시 일어났어야 하는 가장의 위치였지만 아버지는 생각보다 나약하신 분이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위로 있는 고모도 큰아버지도 전부 본인 사는 것도 힘들다고 빚 때문에 죽겠다면서 아버지를 모른 척 하셨거든요. 그 빚이 진짜 있는 빚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모를 일이었지만요. 아버지는 항상 저랑 언니를 위해서 퇴근을 하고 난 후에는 통닭을 사오셨었어요. 그때는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었거든요. 토요일 저녁이면 아버지께서 사온 바싹 마른 통닭을 온 가족이 맛있게 먹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출근도 하지 않으시고 매일 집에서 술만 드셨어요. IMF가 뭔지 몰랐던 저와 언니는 아버지께 통닭을 사달라고 졸랐었죠. 아빠, 왜 토요일인데 통닭을 사오지 않았어? 그리고 왜 맨날 아침마다 나갔던 아빠가 이제는 집에만 있어? 아빠도 나가. 밖에 나가서 우리 먹을 통닭 사다 줘. 맞아. 껍데기가 바삭바삭해서 맛있단 말이야. 아빠가 토요일마다 사오는 통닭 때문에 아빠 퇴근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는데. IMF가 뭔지 몰랐던 저와 언니는 이렇게 철없이 아버지께 통닭을 사달라고 졸랐었죠.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통닭 하나 사주지 못하는 처지에 비관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는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구직 활동은커녕 집에서 눈을 뜨면 소주를 찾아 드셨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에 취해서 가족들에게 주정을 부리는 날들이 늘어가게 되었어요. 저와 언니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낯설었고 가까이 하기 싫었죠. 아버지께는 어쩌면 위로와 안심이 필요했을지도 모르는 건데 저와 언니는 점점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집안에 돈이 없자 엄마는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언니가 중학생이 되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땐 집에서 놀고 먹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고 술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었는데 병원비조차 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우리 집은 아버지가 아파서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셔도 약값이 없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형님, 저희 남편이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요.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이번에 아주버님 사업장에 조금 물고가 튀었다고 아가씨가 그러시던데 저희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애들 아빠 약값만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어딨어. 물고가 트이긴 지금 우리 사업 자금에 구멍 나서 이리저리 돈 빌리고 있다니까. 아니 아가씨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니. 우리도 먹고 죽을 돈 없어. 그럴 돈 있었으면 술병 나서 하라는 서방님한테 돈 쓰겠어? 우리 애들 공부 뒷바라지 하지.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도 나중에 이런 일 안 생길 것 같아요. 뭐야? 지금 우리 가족 천부 아프라고 기도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유, 도와줄 돈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던가. 고모도 그렇고 큰아버지 댁도 그렇고 아버지의 병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모조리 다 거절을 당했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그만 아버지께서는 삶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시고야 말았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돈을 벌지 못한 가장이 결국에는 일어서지 못하고 수병으로 세상을 달리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 가족은 모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와 언니의 기억에 항상 강인한 분이셨고 저와 언니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던 분이었는데 마지막이 비참할 정도로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언니가 슬픔을 다 잊어버리기도 전에 엄마는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시장 일을 더욱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돈을 몇 년간 악착같이 모아서 제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는 시장 입구 골목에 식당을 하나 낼 수 있었어요. 식당을 개업하는 날 저랑 언니는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가 본인의 이름을 간판에 달고 장사를 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우리 언니는 집안의 사정 때문인 건지 일찌감치 철이 들었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무려 법대였어요. 엄마랑 저랑은 언니가 법대에 입학을 했다는 소식에 앞으로 정말 걱정 없겠구나 싶었죠. 충분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서도 좋은 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말에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늘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제는 네가 엄마 옆에서 엄마를 잘 지켜봐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엄마가 힘들지 않게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해. 그리고 절대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힘든 사정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볕이 뜨지 않겠어? 너도 언니처럼 할 수 있어. 언니는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동의하지 못했어요. 저는 언니와 다르게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언니는 지방에 내려가서도 제가 공부를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제가 시험을 망치면 엄마도 혼을 내지 않는데 언니가 나서서 저를 혼냈어요. 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본인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죠. 고작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언니가 저를 혼내면서 우더른인 척 했으니까요. 그것도 공부하느라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언니가 전화로 저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사이가 둘도 없이 좋았던 저희 자매는 제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정말 개판 5분 전이 될 정도로 싸웠고 점점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연락도 하지 않게 되고 서로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셨는데 저는 그때 뒤늦은 사춘기로 엇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야, 너는 왜 성적이 자꾸 뚝뚝 떨어져? 맨날 학교 끝나고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밖에서 놀기 바쁘니까 그렇지. 엄마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 요즘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지낸다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몰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어울려야 그나마 성적이라도 오르지. 아, 진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엄마 일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나한테 공부 타령 좀 그만해. 난 언니랑 다르게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루 종일 교과서만 들여다봐라. 어? 달달 외워두면 답이 보이는데 지금 그거 하기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달달 외운다고 답이 보여? 언니, 그거야말로 차범근처럼 축구 잘하는 사람이 일반인한테 왜 골을 못 넣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입만 살아서 아주 말만 잘하지. 노력하면 다 되는 거라고. 언니도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라니까. 너는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야? 와, 이 모양 이 꼴이 뭔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보란 듯이 언니가 말하는 그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닐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언니랑 다투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와도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엄마 입장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죠. 엄마도 속이 상해서 저랑 언니랑 비교를 해가면서 말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오늘은 왜 또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나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엄마 가게라도 좀 돕던가. 아니, 네 언니는 알아서 똑 부러지게 자라는데 넌 왜 그러니? 엄마 속만 상하게 하고. 그렇게 언니가 좋고 언니만 예뻐할 거면 언니랑 살아. 왜 나한테 그래? 나 없는 셈 치고 살면 되잖아.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또다시 저를 이잡듯이 잡기 시작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점점 더 엇나가게 되었고, 어릴 땐 하면 안 되는 짓도 골라서 하면서 살았어요.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의 용돈을 뜯어낸다던가, 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밤에 몰래 흡연을 한다던가 하는 일 같은 걸 하면서 말이죠. 저도 제가 철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무척이나 후회하고 있는 행동이고요. 어떠한 잔소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언니는 대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매일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PC방을 다니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저는 돈을 따로 벌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 10,000원씩 훔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는데, 하루는 언니가 제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고, 화가 나서 제 뺨을 때렸어요. 밤 11시, 엄마는 자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언니랑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게 되었고, 결국에는 큰 소리에 엄마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엄마도 알고 있었어? 얘가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쳐가는 거. 진짜 이게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하고 앉아있네. 너 미쳤니? 어디서 도둑질이야? 뭐가 도둑질이야? 빌려가는 거지.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그리고 엄마가 그것도 몰랐을 것 같아? 장사하는 사람이 지갑에 돈이 비어있는 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 엄마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잔소리 한 번을 안 했는데 네가 뭔데 내 뺨을 때리고 지랄이야 지랄이. 지랄? 너 지금 언니한테 지랄이라고 그랬냐? 너 진짜 지랄이 뭔지 한번 제대로 보여줘 이년아? 내가 오늘 네 머리채 다 뜯어놓는다. 그렇게 언니는 제 머리를 진짜로 죄다 뜯어놨어요. 결국 엄마가 말려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엄마도 더 이상 참아주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망나니로 사는 꼴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내일부터 식당에 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 안 그러면 앞으로 용돈도 없고 지갑에도 돈 안 넣어둘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식당 일을 돕게 되었죠. 엄마의 장사 특성상 아침에 오는 손님이 많아서 아침 6시부터 오픈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정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엄마 돈에는 절대로 손 안 댈 겁니다. 정말 죽도록 힘들고 피곤했거든요. 언니는 고시 공부를 한다고 집에 틀어박혀서 책만 파고 있지. 저는 엄마 따라서 아침 6시부터 출근 준비를 해서 식당으로 가야 했어요. 가서 육수를 내고 머리고기를 잘라내고, 저희 엄마가 순대국밥집을 하셨었거든요. 정말 그 내장 냄새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싫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랑 언니가 편을 먹었는데 막내인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게 8시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친구들이랑 놀기는 개뿔, 씻자마자 뻗어서 잠이 들었어요. 엄마랑 제가 출근, 퇴근, 숙면을 반복하니 언니는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를 할 시간이 생겨 좋아했죠. 저는 그런 언니가 너무나도 얄미웠고요. 언니가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었던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언니가 사법고시에서 2번을 낙방하고 3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언니가 정말 목숨처럼 애지중지 아끼던 인형이 있었는데 아주 낡은 양배추 인형이었어요. 저희 자매가 어릴 땐 유행하던 인형이었고요. 집집마다 하나씩은 꼭 있었던 인형이었어요. 그 인형이 왜 소중했냐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저희 자매에게 사주셨던 인형이었거든요. 저에게도 하나 사주셨었는데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인형이라 낙서도 해놓고 옷도 찢어놓고 머리카락도 다 잘라놓고 해서 엄마가 흉측하다면서 징징에 버리셨었지요.
하지만 저희 언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인형을 아껴 썼어요. 조금 많이 낡긴 했지만 내가 탄 것 이외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아껴 쓰니 말 다 했죠. 그 인형을요, 제가 친구네 동생에게 줘버렸어요. 친구 막내 동생이 엄청난 늦둥이였거든요. 야야, 이 인형 엄청 낡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는 어디서도 못 구하는 인형이거든? 그러니까 네 막내 동생이나 갖다 줘라. 와, 진짜 낡긴 낡았다. 좋게 10년은 넘어 보이는데. 이거 우리 어릴 때 유행하던 인형 아니야? 이걸 어디서 구했냐? 아니, 내 동생 갖다 주라고 하면서 새 것도 아니고 중고를 가지고 온 거야. 너도 진짜 대단하다. 아, 나 같으면 새 거 하나 사주겠다. 이거 귀한 거라니까. 사실은 말이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언니한테 준 건데, 알지? 내가 언니랑 차이 엄청나게 나쁜 거. 언니가 애지중지 여기는 거 괘씸해서 치워버리고 싶었거든. 쓰레기통에 버려봐야 주워오면 그만이니까 아예 찾을 수 없게 그냥 너한테 줄게. 네가 가져. 야, 너네 언니 성격 진짜 불도저 같잖아. 이거 진짜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거야? 언니 성격 나도 무서운데 괜히 탈만 나는 거 아니냐고. 어? 그냥 갖다 놔. 싫다니까. 전 그러면 네가 버리던지. 아,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처분한 거니까 알아서 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친구에게 던져버리고 신이 나서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집에 돌아왔죠. 언니가 그 인형이 사라진 걸 알면 어떤 반응을 할까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날 저녁 언니는 아주 뒤집어졌어요. 내 인형 어디 갔니? 아빠가 선물로 준 내 양배추 인형 말이야. 엄마 그거 못 봤어? 내가 분명히 여기 서랍장 위에 올려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다고. 아유 몰라. 네가 어디다 치운 거 아니야? 인형이 발이 달렸겠니? 집안 어딘가에 있겠지. 야, 너 어디 갔다가 와? 너 내 인형 못 봤어? 네가 가지고 갔지? 내 인형 어쨌어?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게 이상하잖아. 인형? 무슨 인형? 아, 아빠가 사준 그 양배추 인형? 나야 모르지. 언니가 잘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없어진 걸 왜 나한테 찾아? 언니, 치매야? 저는 천연덕스럽게 인형 본 적 없다고 잘 간수하지 그랬냐고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언니는 그 인형이 정말 세상의 전부였는지 뭔지 그때부터 공부에 손을 놓아버렸고요. 세 번째 작업고시는 아예 보러 가지도 않아 버렸어요. 전 그때부터 솔직히 마음속에 불안함이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했죠. 제가 그 인형을 친구에게 줘버린 사실을 언니가 알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런 언니를 너무나도 걱정했고 언니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 일부러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언니는 상심이 커서 그런 건지 제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깟 인형 하나 때문에 뭐 하는 짓이야. 언니 진짜 언니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사법고시 준비를 그렇게 해놓고 왜 시험을 보러 안 가는 건데. 언니 미쳤냐고. 언니는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번아웃이 온 사람처럼 굴었어요. 사실 인형이 사라졌다는 그 일은 언니의 삶을 멈추게 만든 방아쇠였을지도 모릅니다. 쉼없이 공부만 해왔던 언니였으니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응축된 현실이 인형 하나에 터진 것 같았어요. 결국 그런 언니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까 무서웠던 엄마는 언니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뭔지 엄마가 평소에 가끔 기도를 하러 다니는 절에다가 언니를 보내버렸어요. 스님, 정말 제가 못난 탓에 이렇게 자식들 마음의 상처 하나 돌보지 못해 이곳에 보내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저희 딸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자님, 걱정 마십시오. 이곳에서 정처 없이 마음을 돌보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이 찾아올 겁니다. 너무 쉼없이 달려온 탓에 지금 잠시 휴식기를 맞이한 것뿐이랍니다. 그 이후 저와 엄마는 언니가 없는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언니는 단 한 번도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속세를 떠나서 산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언니는 정말 모든 문명과 인연을 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엄마, 이번에도 절에 갈 거야? 언니는 진짜 비군이라도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수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을 집에 안 찾아와? 간다고 만날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주 가끔밖에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서 말이야. 아니 너는 이번에도 안 갈 거야? 네 언니랑 싸운 게 언젠데 절에 들어간 뒤로 단 한 번을 안 보겠대. 싫어. 언니가 알아서 올 때까지 나도 안 볼래. 엄마만 혼자 다녀오세요. 사실 저는 해탈을 해버린 언니가 그 인형을 갖다 버린 게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더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제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 2년 가까이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시기쯤 친정엄마에게 몹쓸 병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바로 뼈에 암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순대국밥을 팔면서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엄마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데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딸이 시집가는 걸 보는 것이라 하셨거든요. 첫째는 말이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 절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는데 둘째 딸이라도 시집가는 모습을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니?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엄마가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정착하는 거 보고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게 해주렴. 왜 자꾸 그런 비관적인 말을 하고 그래, 엄마. 내가 이제 속 안 썩일게. 잘할게. 조금만 더 살아줘. 응? 엄마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못 들어줄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성격이 조금 이기적이긴 했지만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남자라서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고집 부리는 거야 저도 똥꼬집이니까 같이 부리면 장땡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엄마가 더 아프기 전에 결혼을 하자는 말에 남편도 마음이 움직였는지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언니에게도 청첩장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을 안 했으니 결혼 소식을 알리러 엄마와 함께 절에 찾아가게 되었죠. 엄마도 암 투병하느라 항암 치료하고 뭐하고 한다고 거의 8개월 넘게 언니를 만나러 가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힘들게 아픈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스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부자님께서는 뜻을 다 하셨다고 하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속세로 떠나셨는데 저희도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주지 않고 그저 깨달았다고 내려가셨거든요. 엄마랑 저랑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황당했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언니가 휘리릭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졸지에 언니의 행방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엄마는 집에서 몇 날 며칠 동안 문만 바라보시며 언니를 기다렸지만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아파서 투병을 하는 와중에도 언니를 찾겠다며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셨어요. 언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스님과 절에 찾아오시던 분들을 붙잡고 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냐고 찾아보셨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고요. 하지만 언니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명의로 개통된 신용카드도 휴대폰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냥 한순간에 언니는 이 세상에서 증발을 하고 말아버렸어요. 저는 언니 없이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에는 제 친구들이 대거로 참석을 해주어서 그나마 쓸쓸하거나 외롭지는 않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반갑기는 했거든요. 아무튼 결혼식을 올리고 엄마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다가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어요. 상주 자리를 지켜야 할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장례식장에 올 수가 없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잠시 들렀지만 인사만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서운했죠. 애초에 시한부 6개월을 받았던 것 치고는 1년 이상을 더 살다 가셨으니까 호상 아니냐.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돌아가셨으니 차라리 잘 된 거지. 자식들 더 고생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곱게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 암 환자들 말년이 얼마나 힘들다고. 어머님, 안 그래도 지금 상심이 큰 와중인데 꼭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내가 뭐 안 좋은 소리라도 했니? 그나저나 말이다. 너는 임신까지 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죽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그래? 아유, 이리 나와 있어라. 아니, 저희 엄마 장례식장인데 제가 자리를 비우면 되겠어요? 왜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말을 하고 그러세요? 임신해서는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니라는 말도 몰라서 그래? 어디 부정타게 그러고 있어. 임신을 했든 안 했든 저희 엄마 장례식장인데 제가 당연히 지키고 있어야죠. 그이도 지금 출장 중이라 상주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임신하면 장례식장에 가는 거 아니다. 애한테 귀신이라도 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머님,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어머님이야말로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애한테 신병이라도 묻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버티고 앉아있어? 너네 언니도 절에서 수년간 도 닦은 비군이라며. 그쪽에 심취한 사람들의 기가 붙으면 말이다. 애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밖에 나와 있어라. 손님들도 별로 없구만. 누가 찾아오면 들어와서 인사만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나중에 그럼 어머님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임신 중이면 장례식장에 안 찾아와도 되겠네요. 응?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 지금 너는 임신을 했으니까 하는 말 아니냐? 어디 시애미가 말을 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고 앉아있어? 내가 오래 살았어도 너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귀담아 들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모조리 무시하고 장례식장을 내내 지켰고요. 그 일로 인해서 시어머니의 눈에 단단히 나게 되었어요. 왜냐면 정말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팠거든요.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소위증이라고 해서 선천성인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아의 귀가 형성이 될 때 이상이 생겨서 귓바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쪽 귀가 정상 귀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상태로 귓구멍이 없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양쪽 귀가 아니라 한쪽 귀만 그랬다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한쪽 청력이 손실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게다가 이건 수술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력 자체가 손실된 병이라서요. 커봐라, 내가 뭘 했어. 임신한 여자가 장례식장에 주야장천에 있으면 귀신이 씬다고 하지 않았니? 네가 제대로 부정을 타고 왔으니까 우리 귀한 손주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거 아니겠냐고. 아이고. 그러길래 내 말을 들었어야지. 어떻게 이런 병을 달고 태어나게 만들어 어떡해. 네가 애미야? 어? 어머님,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이게 어떻게 장례식장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 탓 아니라고 했어요. 병원에서도요. 이런 경우는 6천 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한다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고요. 의사가 그럼 네 탓이다 하겠냐? 생각을 하고 살아. 당연히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장례식장에 갔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된 거야. 의사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를 잃겠니? 의사도 아마 네가 장례식장에 가 있었다고 말을 하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은 할 거다. 입 밖으로 못 꺼내는 거지.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며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만 말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바락바락 대들면서 싸웠지만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고 저에게 난리를 칠 때마다 남편은 입을 다물고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서운했어요. 아니, 당신은 어머님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왜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나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당신한테 서운해. 나만 남이지 아주. 그냥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든 말든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지 않아? 네가 자꾸 말대꾸라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지. 솔직히 네가 장례식장을 내내 지키지만 않았어도 이런 소리 안 들었을 것도 맞잖아.
그러길래 엄마가 나오랄 때 좀 나오지. 왜 네 탓으로 돌리게 만들고 그래? 아니, 아이가 피치 못할 기형으로 태어난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 씨에 문제가 있었겠지. 그게 왜 품은 내 탓이야? 제가 남편에게 톡 쏘듯이 말을 했는데 이 망할 인간이 이 말을 또 고스란히 시어머니한테 가서 전달을 한 거예요. 악에 바친 시어머니가 저에게 난리를 쳤어요. 네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다며? 씨에 문제가 있는 거지 왜 품은 네 탓이냐고.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하자가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진정이 미친 거지. 내가 한평생을 우리 아들한테 귀한 보약만 먹이면서 키웠는데 씨에 문제가 있긴 왜 있어 왜?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주제에 너 이제 고아졌니? 네 편 들어줄 부모도 없는 게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어서야 되겠어? 어머니, 제가 왜 고아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고아니 뭐니 그런 소리를 입에 올리세요. 저도 엄마 품에서 평생 자랐고요. 엄마한테 배운 게 있다고요. 우리 엄마도 저한테 평생 귀한 것만 먹이고 사랑만 주면서 키우셨거든요. 아이고 순대국밥이나 먹이면서 키웠겠지. 돼지 내장들이나 삶아서 귀하긴 뭐가 귀하냐? 너네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있다고? 네 엄마가 배운 게 없나 보다 그러면. 그러니까 큰딸은 무슨 법대를 졸업했네 하더니만 집 나가서 비구니가 됐지. 법대 나온 건 맞긴 하냐?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저희 가족을 모욕하고 싶으신 건 잘 알겠는데 이런다고 제가 기가 꺾일 줄 아세요? 이러면 이럴수록 저는 더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다닐 거라고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 경우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었고 저는 그런 시댁에 맞서 싸우며 원수처럼 지냈죠. 저에게 한마디라도 더 보태서 상처를 주고 싶어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더 억세게 받아쳤어요. 그냥 시댁에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저도 저 싫다고 밀어내는 시댁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근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어쩜 이리 거지 같을 수가 있는지 그런 시댁이 점점 더 승승장구라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 날 시댁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가신다고요? 그것도 40평형대 아파트로요?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를 가시는 건데요? 왜? 배 아프냐? 방 2칸짜리 집에서 4개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부러워 죽겠어. 우리 바깥 양반이 말이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지 투자를 잘해가지고 아주 대박을 쳤다지 뭐냐. 돈이 억수로 들어온 덕분에 우리도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됐다. 저는 그때 도무지 무관심한 남편과 사는 게 질려서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투자가 대박이 났다는 소리에 조금 미뤘어요. 이왕이면 제가 고통받은 만큼 뽑아먹을 돈 다 뽑아먹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아이가 아직 2돌이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을 때 이혼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물론 더러운 꼴 왜 보고 있냐, 빨리 손 털고 나와라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시댁 식구들 해봐야 시부모의 아가씨까지 셋인데 방 4개짜리 집으로 이사까지 갈 정도로 돈을 벌었다는데 저희한테도 뭐 하나 해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욕심이 그득하다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는 누구나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무조건 돈을 더 받아내겠다는 심산 하나로 꼬박 2년을 더 버텼어요. 저도 사실 믿는 구석이 없진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챙기고 나면 바로 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긴 통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돈이었죠. 언젠간 돌아올지도 모르는 언니를 위해 남긴 통장, 그리고 저를 위해 남긴 통장, 이렇게 2개가 제 손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느낀 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보험이 없었고 그때 우린 가족 모두가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투병 생활도 제대로 못 해보고 허망하게 가셨잖아요. 우리 엄마는 남들보다 몇 배로 보험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진단비, 치료비로 꽤 큰 돈이 들어오게 되었고 생명보험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었는데
그것들을 모아다가 저와 언니를 위해 통장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 통장이 각각 3억 가까이 들어있었으니까 적어도 이혼하면서 집 한 채 얻을 전세금 정도만 받으면 아이 데리고 일하면서 사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텼던 것이었어요. 설마 투자로 대박을 쳤다는데 손주를 위해서 전세금 한 푼 안 보태주실까 싶었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버티고 버텼는데 이 상태로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그 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도 몇 개월간 밀렸고 또 이번 달은 기준 월급의 70%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데 저 생활비를 조금만 보태주실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돈이 어딨니? 아이 그렇게 힘들면 그 집 정리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 방 하나 남는다. 너희 집 돈 빼면 그걸로 우리 다 같이 생활하면 딱 맞지 않겠니?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서 집까지 새로 장만하셨다고 해놓고 어쩜 그리 힘들다는 말만 하셔요. 정말로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님. 집 사느라 얼마를 썼는데 이제 우리도 돈 없다. 나머지는 뭐 노후자금 쓸 준비해야지.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는데 다 팔아버렸는데 그 돈이 어디 남아있겠어. 아니면 우리가 생활비 쓰는 건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살면서 집안일 좀 도와라. 생활비 네가 다 맡아서 쓰면 되지 않겠니? 합가를 하자니까. 저희 부부에게 1원 한 푼도 도와줄 돈이 없다면서 자꾸만 합가를 하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쓸 생활비를 저에게 준다고 그게 제 돈이겠어요? 그 돈으로 시부모의 시누이에 저희 집 생활까지 다 하려고 하면 머리가 빠개지겠죠. 1원 한 푼 내놓지 않은 것을 보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참 늦게 깨달은 거긴 하죠, 미련하게. 이래서 언니는 법대를 가고 저는 대학을 못 간 건가 봐요. 저는 3년 만에 이 인간들이 빚 좋은 개살구였구나, 돈이 한 푼도 없구나 하는 걸 느끼고 엄마가 저에게 남겨준 통장을 들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이혼을 결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서 이자가 얼마나 붙었나 확인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꽤 몇 년이나 묵혀뒀으니까 3억에 대한 이자가 어느 정도는 붙었겠지 싶어서 한달음에 은행에 달려가서 통장 정리를 했는데 저는 정말 두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어요. 2번 확인하고 3번 확인해도 통장 잔고가 0원으로 찍혀 있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직원이 있는 창구로 달려갔어요. 통장을 들이밀면서 난리를 쳤죠. 이 통장에 분명히 3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는데 잔고가 0원이라고 떠요. 저는 통장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잔고가 전부 사라졌다고요. 이거 누가 어디서 출금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겨주신 통장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가지고 간 거냐고요? 제가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말을 하니 직원이 막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직원이 알아보는 그 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이거 땡땡동에 있는 지점에서 전부 출금이 되었는데요. 땡땡동 은행, 그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우리 남편 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 은행 지점이라는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부터 머릿속이 온통 붉은색이었어요. 너무나도 열이 받아서 아무런 생각도 행동도 할 수 없었죠.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렸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통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 통장을 보더니 시큰둥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통장은 왜? 이걸 왜 나한테 던지고 그래? 뻔뻔하게 왜냐고? 나한테 지금 왜 던지냐고 물었어? 내가 오늘 은행에 가서 확인했어. 당신 친구 광훈 씨가 일한다는 그 은행 지점에서 전액 출금된 사실도 확인했어. 이게 우연일까? 아니겠지. 이 통장 내가 잘 숨겨놨었는데 언제 찾았어? 내 돈은 어디다가 쓴 건데? 참나, 이걸 이제야 확인했어? 너도 참 미련하다. 아니, 귀중품 모아두는 곳에다가 떡하니 내버려두었는데 쓰라고 내버려둔 통장 아니야. 이 돈을 언제 쓴지 가늠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집 샀잖아.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 집 사주는데 다 썼지.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내 돈으로 그 집을 샀다는 거야?
지금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내 돈 주고 산 거라고? 아니, 아버님이 주식 투자했던 게 대박이 나서 주식 팔아서 집 산 거라고 했잖아. 근데 내 통장에 돈을 빼서 쓴 거라고? 야, 그걸 믿냐?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다고 하면 네가 당연히 의심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 거지. 여태까지 속았다는 걸 보면 우리 가족이 연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했나 보다. 와, 근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 미련하네. 언제 알아차리나 했더니만 그걸 이제 알았어. 야, 너도 대단하다.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나를 속여서 내 등 쳐먹고 내 돈까지 다 가져다 놓고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한다고? 아우,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이거 도둑질이야. 부부 사이에 무슨 도둑질? 야, 너 이제 부모도 없잖아. 우리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네 덕분에 아주 살만한다. 고맙다. 내가 가만히 내버려둘 것 같아?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냐고. 헐씨구, 전화기는 왜 들어? 아, 어디다 전화하냐? 왜 경찰에 신고하게? 변호사라도 선임하게?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짓을 해? 야야, 경찰에서도 잘했다고 할걸? 네가 몰래 숨겨둔 돈으로 시부모님 집 사들였다고 하면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하지 않겠냐고. 부모도 없어, 형제 자매도 없어.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한 것 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데 괜히 허튼 짓 해서 소방 맞고 쫓겨나지 말고 가만히나 있어라.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모조리 다 무시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길고 긴 시간 동안 상대방이 전화를 받길 기다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소리를 쳤죠. 여보세요? 언니, 나야, 나. 지금 통화 가능해? 언니? 웬 언니? 너네 언니 비군이 돼서 어디 절에 처박혀 있는 거 아니었냐? 연락도 안 된다고 결혼식도 안 온 니네 언니? 언니, 내가 이 미친 인간들한테 속아도 단단히 속아버렸어. 제발 내 한을 좀 풀어줘. 이 인간들 전부 구속시켜줘.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어디서 쇼를 하고 그래. 야, 배고프니까 밥이나 차려. 나 씻고 올 테니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화를 계속했죠. 남편은 저를 비웃으면서 씻으러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2시간 뒤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는 남편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저는 옷을 챙겨 입었고 남편은 허둥지둥하며 뒤따라 옷을 따라 입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붙잡혀 있다는 경찰서로 남편 눈과 함께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언니도 와 있었어요. 아니, 윤 검사님,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빨리 처리하신다고요? 너무 이례적인 속도라 놀랍긴 하네요. 그래도 윤 검사님 부탁이니까 제가 성의껏 수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이 등쳐먹은 인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먼저 하나까지 탈탈 털어버릴 겁니다. 어디 감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런 짓을 해. 윤 검사? 내 동생이라니. 며느라가야, 네 언니가 비군이 됐다는 거 아니었냐? 갑자기 검사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저도 사실 까마득히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지 스님에게 전해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못다한 검사의 꿈을 이루려고 하산을 한 것입니다. 주지 스님께 부탁을 드려 소정의 지원금을 받아 고시원에 들어간 언니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에만 매달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휴대폰도 없이 단 한 톨의 생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죽어라 한 언니는 사법고시 막차 직전에 합격을 했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었고요. 하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어요. 엄마에게 제대로 자랑을 하러 갔을 땐 엄마는 이미 선망 증상까지 와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몇 년 만에서야 언니를 마주하게 되었고 언니와 울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에 왔던 친구가 저에게 언니의 목숨과도 같았던 그 양배추 인형을 돌려주었거든요. 야, 내가 말이야. 그때는 너네 언니의 이 양배추 인형을 별 생각 없이 받았었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물건을 내가 그냥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막내 동생이 흥미를 잃었을 때부터 내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타지에 나가 생활을 하느라 너를 만날 시간이 없었잖아. 네가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생각이 나서 들고 왔어. 친구가 그 인형을 버리지 않고 보관을 해준 덕에 저는 돌아온 언니에게 인형을 전해주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할 수 있었어요. 언니 또한 그 인형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죠. 나도 그땐 너무 힘들었어. 어린 나이였는데 집안의 무게를 내가 다 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이 인형이 사라진 게 나에게는 방아쇠가 된 듯해. 몇 년이나 산에 들어가서 연락도 하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지낸 시간이 지금 와서 너무 후회스러워. 미안하다. 미안해. 저희는 엉엉 울며 화해를 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어요. 언니는 연수원에서 나온 뒤 검사의 길을 택했고 일을 하느라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도 지방 출장 중이라 늦은 시간에서야 자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장례식장에 해외 출장이라 나타나지 않았기에 언니를 마주하지 못했던 것이죠. 시댁 식구들 또한 언니는 비구니로 알았고 잠시 오며 가며 한 게 다였기 때문에 마주치지 못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굳이 언니가 검사라는 사실을 떠벌려서 시댁 식구들이 뭔가 뽑아먹을 것 없나 하고 눈에 불을 켤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감히 함부로 돈을 칼취한 것도 모자라서 돈이 있는 척 내 동생을 부려먹은 것에 대한 죄를 물을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기 아니겠어요? 전부 다 고발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조용. 가족들끼리 네 돈 내 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거지요. 우리 와이프 돈인데 제가 좀 썼다고 이게 무슨 갈치 사기입니까? 예? 그 돈이 내 동생의 돈인지는 어떻게 확신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통장이 2개인데 그 통장이 내 동생에게 준 통장이 아니라 저에게 준 통장일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 봐요? 자, 이거 받아. 엄마가 너한테 남기고 간 3억이 들어가 있는 통장이야. 우리가 서로 바꿔 가져가기로 했었던 거 기억하지? 엄마가 너한테 남긴 통장은 내가, 나한테 남긴 통장은 네가 들고 있기로 했었잖아. 서로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 상의하고 쓰자고 말이야. 아니, 이거야말로 임기응변 사기 아니야? 이러는 법이 어딨어. 아이고, 이제는 검사가 사기도 치네. 내가 검사인데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를 모욕하는 겁니까? 사기꾼들이 누구인데 그런 소리를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으로 뻔뻔하군요. 당신들 지금 검사인 내 돈 훔쳐 쓴 거야. 그것도 내 동의도 없이 은행 직원이랑 짝짝쿵해서 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빼다 쓴 거라고. 이게 가벼운 사안일 것 같아? 당신들은 지금부터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각오하세요. 그 말에 시댁 인간들 중에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전형적인 강한 자에겐 약한, 약한 자에겐 강한 인간들이었거든요. 언니는 정말 말한 그대로 이를 깔았고 은행에 남아있었던 CCTV 증거까지 전부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과 남편 친구인 직원이 돈을 출금하는 장면과 전산이 전부 기록에 남았고 그 돈으로 이득을 취하게 된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엄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전 재산이었으니까 의미가 컸거든요. 검사인 언니는 동기들에게 저의 변호를 부탁했고 저는 변호인이 2명이나 붙어 빵빵하게 변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되었어요. 배상금에다가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전부 확정 판결받고 재판이 끝이 나게 되었어요. 남편 친구는 당연히 은행에서 잘리고 징역형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빼준 것이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남편 또한 사기 및 갈취 혐의로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긴 했지만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정말 법이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고 혹시 모를 안갚음에 대비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바꾸었고요. 경찰에게 신변 보호 요청도 하게 되었어요. 그 인간들이라면 출소 후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덕분에 제가 어디 사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그 인간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사건이 전부 다 끝이 난 지 3개월. 아직은 낯설어 죽겠습니다. 아이와 둘이서 당장 오갈 곳이 없어 언니가 사는 집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데 언니는 마음 놓고 지내라 했지만 조만간 저도 아이와 함께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니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으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한 게 가족이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랑 불편한 일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싱글맘으로서의 첫 걸음 제대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의 치기 어렸던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